1755년 12월 25일 왕가를 지키고 군을 지휘하는 장군 집안에 또 태어나버린 딸. 아주 예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딸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 레니에드 자르제 백작은 오스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딸이 아닌 아들로 키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이후 1769년 오스칼이 태어난 지 14년의 세월이 흐르고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20년 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연일 화려한 무도회가 열리고 있죠. 원래라면 사교계의 드레스를 입고 데뷔할 나이가 된 오스칼이지만 친구이자 하인인 앙드레 그랑디에와 함께 검술 대련을 하며 무도회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 오스칼의 아버지 자르제 백작은 당시 국왕 루이 15세를 아련하고 근위대 대장 후보에 오스칼과 제로델 백작의 아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죠. 루이 15세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호위하기 위해 근위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되도록 화려하고 우아하게 호위할 수 있게 오스칼이 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18세기 유럽은 끊임없는 전란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특히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사사건건 충돌했죠.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들을 이롭게만 할 뿐이란 걸 깨달은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양국의 화평을 제안하며 역사적인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확고한 징표로서 테레지아의 막내딸 마리 앙뚜아네트와 프랑스 황태자의 혼약이 결정되죠. 그런데 오스칼이 여자의 호위 따위는 하기 싫다고 말하자 자르제 백작은 자신의 딸을 계단에서 내동댕이 쳐버리고 사실 오스칼이 이를 거부했던 이유는 여자로서 살고 싶다는 마음과 남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내적 갈등 때문이었죠. 다음 날 시합까지 30분도 안 남았는데 오스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스칼은 근위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로델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은 아니라며 시합장으로 향하는 제로델과 비공식 승부를 하기로 하죠. 자존심 박박 끓는 오스칼의 말에 제로델은 승부에 응하고 둘의 칼이 여러 번 맞닿은 끝에 오스칼이 승리합니다. 폐하의 명을 어긴 것이라 관역죄를 뒤집었을 뻔했지만 결국에 오스칼은 근위대장으로 임명되고 고민 끝에 군복을 입으며 여자의 삶과는 결별, 남자의 삶을 선택하죠. 오스칼의 근위대장으로서의 첫 임무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모시러 가는 것. 그런데 왕의 친척이자 왕위를 노리고 있는 오를레앙 공작이 음모를 꾸며 마리 앙뚜아네트가 위험에 빠지는데 이를 예리하게 간파한 오스칼이 그녀를 구하고 무사히 궁으로 모셔옵니다. 이때 오를레앙은 뒤탈이 없게끔 공조했던 일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보이죠. 황태자비가 될 마리 앙뚜아네트는 훗날 루이 16세이며 남편인 황태자 루이 오기스트와 처음 대면하나 가슴이 설레지 않아 충격에 빠집니다. 오히려 오스칼을 보며 설레는데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죠. 1770년 5월 16일 루이 오기스트 황태자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결혼식이 베르사유 궁전 내의 성당에서 6천여 명의 귀족과 승려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는데 앙뚜아네트가 결혼 증명서에 서명하는 순간 잉크 얼룩이 생기며 이때는 알지 못했던 둘의 비참한 최후를 암시합니다. 한편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황태자비가 되어 베르사유 궁전에 온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곳의 규율을 듣게 되죠. 신분이 낮은 자는 신분이 높은 귀부인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없다는 것. 왕비님이 돌아가셔 현재 궁전 내에서 앙뚜아네트가 가장 지위가 높은 상태라고 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을 보며 감탄하자 みんなが私を見ている。素晴らしいわ。私は今ベルサイユの女王なんだわ。 그때 앙투아네트 눈에 들어온 천박해 보이는 여자는 뒤바리 백작 부인으로 현 국왕의 정부죠. 그녀는 본래 매춘부를 하던 하급 계층 출신으로 뒤바리 백작을 홀려 신분을 얻은 뒤 백작을 독살하고 국왕을 사로잡아 정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비와 왕세자비가 모두 사망했기에 그녀가 왕의 애첩이자 안주인으로서 대신도 제멋대로 임명했다 잘랐다 하고 사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앙투아네트는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받은 여자의 정절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하며 뒤바리 부인을 경멸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그녀에게 말을 먼저 걸지 않습니다. 게다가 힘겨루기하며 뒤바리 부인 곁에 있던 귀부인들을 빼앗아가기까지 하죠. 이러한 모습에 아첨쟁이 귀족들은 어느 쪽에 붙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집니다. 결국 여러 번 무시당한 뒤바리 부인은 오스칼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루이 15세에게 말해 그녀의 어머니를 시녀로 삼고자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앙투아네트도 오스칼의 어머니를 전속 시녀로 삼게 해달라고 황태자에게 부탁합니다. 결국 오스칼은 뒤바리 부인과 황태자비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기에 악랄한 뒤바리 부인보다는 정통 혈통인 황태자비를 선택했고 이는 뒤바리 부인에 대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첫 승리로 떠들썩했죠. 한편 마리 앙투아네트의 모친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이 걱정되어 메르시 백작을 프랑스로 보내기로 합니다. 백작은 두 여자의 기싸움으로 인해 혹여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이 깨질까 염려되어 급히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전가를 보내고
천한 여자에게 예의를 갖추라 말할 수 없어 주저하다 결국 나라를 생각하며 딸에게 편지를 쓰죠. 그 시각 프랑스에서는 뒤바리 부인의 말을 흘려듣던 루이 15세가 뒤바리 부인의 모욕은 결국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해 갑자기 황태자비의 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고 경고합니다. 앙투아네트는 끝까지 천한 뒤바리 부인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으나 자신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온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오스칼의 말에 이번 딱 한 번만 말을 걸겠다고 하죠. 1772년 정월 초하루 프랑스 전역의 귀족들이 신년 할애를 위해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들었고 뒤바리 백작 부인에게 おめでとう。ベルサイユは大変な人手ですこと。 뒤바리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황태자비는 수모를 참지 못해 울면서 자리를 떠버립니다. 오스칼은 좌절감을 느끼는 황태자비를 보며 그녀의 마음과 자세는 이미 프랑스의 여왕이시니 신명을 다해 꼭 그녀를 모시리라 다짐하죠.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나고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이 펼쳐지는 베르사유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꽃의 도시 파리에서는 계속된 악정에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빈민가에서는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로 허덕이고 이곳에 잔느와 로잘리 자매가 살고 있죠. 자매는 상반되는 외모와 성격을 지녔으며 둘은 사실 프랑스 옛 왕과 발로아 왕조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잔느는 허황된 꿈을 꾸며 현실이 악몽이라 생각하고 로잘리는 현실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둘 다 발로아 왕조의 후손은 맞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자매죠. 잔느의 어머니가 하녀 출신 지금의 어머니이고 로잘리의 어머니는 귀족 출신입니다. 잔느는 근사한 마차가 지나가자 자신이 발로아 왕조의 후손이라며 동정심을 이끌어내 블랑빌리의 후작 부인의 배려로 후작가의 양녀가 되죠. 한편 황태자는 아직도 대장간에 처박혀 앙투아네트를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여 그녀는 독수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황태자는 앙투아네트가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스스로가 보잘것없어 보여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결국 앙투아네트는 국왕폐하의 윤허도 없이 가면 무도회에 참석해 일탈을 즐기고 이곳에서 잘생긴 귀족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독일에서 용병학, 이탈리아에서는 의학, 스위스에서는 철학을 수학한 스웨덴의 귀족 한스 악셀 폰 페르젠이라는 인물로 둘은 서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지만 그녀가 황태자비인 것을 바로 알게 되죠. 이후 페르젠은 황태자비와 자주 접견하고 오스칼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황태자비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 앙투아네트가 말을 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 황태자가 말을 선물해 주었고 마부인 앙드레가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하는데 그때 말이 갑자기 내달리죠. 앙드레는 고삐를 놓치지 않고 끌려가면서도 노력해보지만 소용없었고 다행히 오스칼이 황태자비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일로 황태자비는 의식을 잠시 잃었고 오스칼도 큰 부상을 입는데 루이 15세가 불상사를 일으킨 마부를 사형시키겠다고 하죠. 오스칼은 앙드레를 살리기 위해 상처를 숨기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앙드레를 벌하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먼저 주인인 자신부터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에 더해 페르젠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이때 오스칼은 남자답고 정의감 넘치는 페르젠의 모습에 감탄하죠. 다행히 의식을 차린 황태자비가 나타나 모두를 용서해달라 빌어 다행히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끝났으나 오스칼은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오스칼의 상처를 보기 위해 옷을 벗어야 하니 모두 나가라고 하는데 이때 페르젠은 남자인 줄 알았던 오스칼이 여자임을 알고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앙드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준 오스칼을 위해 언젠가 꼭 목숨을 걸겠노라 다짐합니다. 1774년 4월 27일 루이 15세가 사냥을 하던 도중 갑작스런 피로감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이유는 바로 천연두였으며 감염을 막기 위해 왕위 계승권자들은 면회가 불가능하죠. 자신들의 부귀 영화가 끝날까봐 두려워하는 뒤바리 부인과 국왕의 세 딸, 그리고 지는 태양과 떠오르는 태양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귀족들로 인해 궁은 어지러웠습니다. 뒤늦게 루이 15세가 죽고 나면 운이 좋아야 수도원, 운이 나쁘면 참수당할 수도 있다 생각한 뒤바리 부인은 오스칼을 불러 황태자비와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될리만무한 부탁이었죠. 국왕이 알아놓은 지 열흘 후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의료진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뒤 병상에서 물러나고 뒤바리 부인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왕은 주교를 불러 참여하길 원했고 주교는 진정으로 신께 용서를 빌고 천국으로 인도되고 싶다면 신을 모독하며 곁에 두었던 정부 뒤바리 부인을 추방하라고 하죠. 바로 추방되는 뒤바리 부인. 이윽고 루이 15세가 서거하고 아이러니하지만 귀족들은 웃으면서 황태자와 황태자비에게 향합니다.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는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족들과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어린 나이에 나라를 책임질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중압감에 불안해하는 루이 16세 부부. 비참한 취급을 받으며 추방되는 뒤바리 부인을 오스칼이 배웅하고 그녀는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묻습니다. 그리곤 그간 행해온 일들을 후회하진 않는다고 말하죠. 또 철진한 해바라기가 되었으나 언젠가 다시 피어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녀는 결국 1793년 혁명 법정의 판결에 의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1775년 6월 11일 루이 16세의 대관식이 랑스 대성당에서 거행되죠. 어리숙한 황태자였던 그가 루이 16세로 정식 왕이 되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여왕이 되며 활기로 가득 찬 파리거리는 새 시대를 맞은 기쁨과 기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축사를 읽은 학생이 있는데 그가 바로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로 훗날 프랑스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는 인물이죠. 한편 잔느는 블랑빌리의 후작 부인의 양녀가 되어 귀부인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이 가문은 베르사유 궁전 출입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걷어준 은혜를 저버리고 후작 부인의 집에 불을 내고선 연인인 니콜라스 드 라모트를 이용해 그녀를 살해하죠. 이후 후작 부인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서 욕망을 더욱더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왕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는 뭐든 제 뜻대로 할 수 있다며 행복해하고 가장 먼저 오스칼을 대령으로 승격시키고 그니 연대장으로 승진시켰죠. 연금과 봉급도 배로 올랐지만 프랑스의 재정은 풍족하지 않고 게다가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며 승진은 하되 급여의 상승은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왕비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나 오스칼의 뜻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죠. 오스칼의 제복은 강렬한 붉은색으로 변경되고 왕비가 마구 쓰고 있는 돈은 전부 국민의 세금이니 자신의 감정에 너무 솔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앙투아네트는 왕비의 업무인 아련을 이런저런 핑계로 매번 하지 않으려 하면서 페르젠만 만나자 외교 문제까지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에 두고 볼 수 없었던 오스칼은 페르젠을 찾아가 당장 프랑스를 떠나 스웨덴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합니다. フランスの王妃王后陛下なのだ。しかしアントワネット様は美しすぎる。あまりにも美しすぎるのだ。 충고를 들은 페르젠은 왕비 곁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스웨덴 귀국길에 오르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프랑스에 돌아오게 되죠. 페르젠이 떠난 이후 공허함을 사치로 채우고 있는 왕비. 그런 앙투아네트의 모습을 알게 된 마리아 테레지아는 깊은 실망감에 빠지며 신께 자신의 딸을 지켜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귀가하던 오스칼은 돈을 훔치긴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무자비하게 총으로 쏘는 드 게멘의 공작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何が貴族だ。何が公爵だ。 그리고 얼마 뒤 결국 오스칼과 드 게멘의 공작은 시비가 붙고 둘은 권총으로 결투하기로 하죠. 이때 또 오를레앙이 비겁한 수를 써서 유리에 반사된 빛이 오스칼의 눈을 가리지만 드 게멘의 공작의 총알은 오스칼의 총에 맞고 튕겨나가고 공작은 손에 총을 맞으며 패배합니다. オースカル、貴様汚い手を使いやがったな。きっと何か仕掛けがあるんだ。 오스칼은 이 사건으로 왕비로부터 한 달간 근신 명령을 받지만 이는 오스칼을 지키기 위한 왕비의 배려였죠. 근신 중이지만 여행 겸 알라스에 있는 자르제가 영지를 돌아보고 오려는 오스칼. 그녀는 이곳에서 대관식 때 축사를 읽었던 로베스피에르를 만나고 그를 통해 민중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으며 그 원망은 사치에 빠진 왕비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왕실 근위 사관인 오스칼은 엄청난 분노를 보이는데 피에르는 반드시 죽어가는 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말하죠. 프랑스의 2천만 국민 중 귀족은 겨우 4%, 나머지 96% 국민이 귀족들과 궁전의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오스칼은 아무것도 몰랐던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이 비참한 현실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리란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편 페르젠도 없고 오스칼도 없어 공허함과 지루함에 사로잡힌 왕비 앞에 폴리냑 백작 부인이 새로이 등장했죠. 그녀는 단번에 왕비의 마음을 사로잡고 시녀가 되었으나 재산도 지위도 없기에 궁전 안에서 창피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그녀를 위한 새 예산을 짜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폴리냑 부인은 왕비를 든든한 뒷배로 두고서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로잘리의 어머니가 폴리냑 부인의 마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로잘리의 원망 가득한 눈을 본 폴리냑 부인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자리를 뜨려 하고 할 말이 있다면 베르사유로 오라는 소리나 하고 사라지죠.
어머니는 죽기 전 로잘리의 친어머니가 마르틴 가브리엘이라고 알려주었고, 이때 로잘리는 신문기자 베르나르 샤틀레라는 사람과 안면을 트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자 반쯤 정신이 나간 로잘리는 오로지 복수만을 생각하며 베르사유로 향하고 오스칼의 어머니를 원수라고 착각해 달려드는데, 그녀의 칼날은 오스칼을 뚫을 수 없었죠. 오스칼은 로잘리의 사연을 듣고는 그녀에게 검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원수를 찾기 위해선 궁전에 출입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그녀를 도와주고자 하죠. 오스칼에게 특훈을 받은 로잘리는 무도회에 데뷔하지만 질투심 가득한 폴리냑 부인의 딸 샤를로트에게 창피당한 뒤 도망치듯 자리를 떠버립니다. 이때 연인 니콜라스 드 라모트를 백작으로 자신을 잔느 발로와 드 라모트 백작 부인이라며 거짓 백작 행세를 하고서 무도회에 참석한 잔느와 마주치죠. 로잘리는 그녀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지만 잔느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녀를 모른 척하고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죽은 엄마 생각보단 어째서 로잘리가 자신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이곳에 있는지가 더 궁금한 그녀였죠. 집으로 돌아온 로잘리가 자신의 어머니가 마르틴 가브리엘임을 털어놓자 오스칼은 그 귀부인을 꼭 찾아줄 것이며 귀족의 딸인 걸 알았으니 이제 당당히 궁전을 출입할 수 있다며 기뻐합니다. 다시 참석한 무도회에서 폴리냑 부인과 마주친 로잘리는 단번에 그녀가 원수임을 알아보았고 순간 이성을 잃고 그녀를 죽일 뻔하는데 다행히 오스칼이 말리죠. 그리고 폴리냑 부인이 로잘리는 귀족이 아니라고 파리의 거리에서 보았다고 말하려고 하자 오스칼이 막아서며 그렇게 말했다간 마차로 사람을 치어 죽였음을 밝히는 꼴이라고 일러줍니다. 로잘리가 엄마의 원수를 갚겠노라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까지 추가로 말해주자 대단히 겁에 질리죠. 오스칼은 로잘리에게 그 자리에서 원수를 갚았다면 그녀 또한 사형당했을 거라며 스스로의 인생을 좀 더 소중히 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오스칼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 폴리냑 부인은 샹들리에로 암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번엔 자객을 이용해 오스칼과 로잘리를 노리는데 우연히 4년 만에 돌아온 페르젠이 그곳을 지나면서 목숨을 부지하죠. 페르젠은 자리를 잡길 원하는 아버지의 바람으로 혼담이 오가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앙투아네트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지만 앙투아네트를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떼어내기 위해 일부러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으나 결국 서로의 마음을 저버리지 못한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죠. 忘れてください。今は私が王妃であること。フェルゼ愛しています。 정신 나갔어, 둘 다 아주. 권력욕과 탐욕에 뒤덮인 폴리냑 부인은 고작 11살인 딸 샤를로트를 나이 많은 득위시 공작에게 시집 보내려 하고 이에 샤를로트는 큰 충격을 받아 울부짖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도회에 참석한 샤를로트는 계속 침울한 모습이며 좀 더 어른이 되어 진정한 사랑을 한 뒤 결혼하고 싶었다고 오스칼에게 털어놓으면서 오스칼 가슴에 꽂혀있는 장미를 가지고서는 자리를 떠버리죠. 한편 얼마 뒤 로잘리의 친어머니에 대해 알아낸 앙드레. 충격적이게도 마르틴 가브리엘은 폴리냑 부인의 결혼 전 이름이었습니다. 로잘리의 원수가 사실 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러나 로잘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머니는 오로지 자신을 키워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결국 오스칼의 총을 챙겨 폴리냑 부인을 죽일 뻔하는데 결국 총을 쏘지 못하고 오스칼은 로잘리가 그녀의 친딸임을 알려주고 폴리냑 부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마차로 죽인 여자는 피덩이 로잘리를 받아 키워준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그간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립니다. 또 며칠 뒤 무도회. 샤를로트는 곧 자신과 결혼하게 될 득이시 공작에게 손등 키스를 당하는데 이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이에 미쳐버린 샤를로트는 분수대에서 손을 씻고 탑 위에 올라가 오스칼의 흰 장미처럼 깨끗해질 것이라 말하고서 이 모습을 본 로잘리는 이부 자매이긴 했지만 자기 동생인 샤를로트의 죽음에 크게 슬퍼합니다. 베르사유는 물론 온 프랑스의 페르젠과 왕비의 불륜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오스칼은 프랑스 국민의 국모인 왕비에게 하고 싶은 충언이 있었지만 내뱉지 못하고서 삼키며 왕비 대신 페르젠을 찾아가 그녀의 말을 전달해주기까지 하죠. 사실 오스칼은 페르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했고 오스칼의 마음을 아는 앙드레의 속도 편하지만은 않았죠.
오스칼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자신이 모시는 왕비를 사람들의 험담 속에 두지 않기 위해 평소와 다르게 예복을 입고서 무도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왕비님의 춤 파트너가 되죠. ただし今宵のお相手は私一人に。わかりました。 그 모습을 보며 페르제는 오스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녀가 나서지 않았다면 왕비와 춤을 추며 감추고 있던 감정마저도 남들에게 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무렵 대서양 건너편의 미 대륙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페르제는 억지로라도 앙트와네트와 멀어지기 위해 미국 원정군에 지원하여 출정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비는 그가 무사히 귀환하길 바랐으며 그 마음은 오스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대사였으나 호색한으로 마리아 테레지아의 눈밖에나 쫓겨났다가 프랑스로 온 로안 대주교는 남몰래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모하고 있었고 잔느는 그를 도와주는 척하며 뜯어내기 시작하죠. 심지어 필체 사칭인을 고용해 왕비가 보냈다며 가짜 편지로 주교를 속이고 왕비를 닮은 장님 창녀 올리버를 위장시켜 만나게 하여 의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오스칼에게 들킬 뻔했지만 다행히 위기를 넘기죠. 시간은 조금 더 흘러 왕비가 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다가 드디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781년 첫 딸에 이어 왕위 계승자인 황태자 루이 조제프가 태어났죠. 그러자 왕비는 일에 쫓겨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다며 본궁을 떠나 별궁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루이 16세는 고민 끝에 왕비를 별궁으로 보내주었고 귀족 중에는 그런 왕비를 욕하는 사람이 늘어났죠. 게다가 왕비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 또한 책임을 잊고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음 아파하다가 그녀를 걱정하며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만화의 악녀 중 악녀 잔느에게 한 보석상이 찾아왔죠. 루이 15세가 뒤바리 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주문했던 목걸이를 몇 년 전 앙투아네트에게 보여주었으나 현재의 돈으로도 몇천억이나 하기에 왕비가 거절했었는데 결국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이번에야말로 꼭 왕비에게 팔고 싶다며 온 것이었습니다. 잔느는 왕비가 할부로 목걸이를 사고 싶어 했다며 로안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아 넘어간 로안은 보증인으로 나서게 되죠. 가짜 서류에 로안도 보석상도 다 속고 목걸이를 손에 넣은 잔느는 남편을 시켜 영국으로 가서 들키지 않게 분산시켜 팔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왕비에게는 첫 번째 지불을 해달라며 편지가 오는데 그저 보석상이 미쳤구나 생각하며 태워버리죠. 그것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줄도 모르고 1785년 8월 15일 프랑스 범죄사상 가장 유명한 목걸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석상은 국왕을 찾아가 파산 직전이니 목걸이 대금을 당장 지급해달라 애원했고 이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려 들어오죠. 로안 대주교는 자신이 보증인이 되어 왕비가 목걸이를 구매했으며 단둘이 숲에서 몰래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데 왕비의 사인을 본 국왕은 이것은 왕비의 필적이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편지가 가짜임을 밝혀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왕비는 용서를 구하는 로안 대주교를 절대 용서 못한다며 재판을 걸고 니콜라스를 제외한 목걸이 사건의 주모자 전원이 붙잡혀 파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리죠. 이곳은 비록 왕실이라 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성역. 잔느는 자신은 죄가 없고 목걸이를 빼돌린 건 로안이며 필체 사칭인도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하지만 올리버의 증언으로 벼랑 끝까지 밀리자 갑자기 로안은 자신에게 속은 것이 맞으나 이 일을 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말하죠. 게다가 자신은 왕비의 편지를 페르젠 백작에게 전하는 비밀 전령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하는데 그간의 행태에 민심을 잃은 왕비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피에르는 목걸이 사건은 왕실 및 상류 귀족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베르사유 궁전은 국민에게서 뜯어낸 세금을 물쓰듯 써버리는 곳이라 말하고 재판받아야 하는 것은 왕실 바로 그 자체라고 하죠. 그리하여 국민 마음속에 베르사유에 대한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 재판으로 왕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피에로와 함께 있는 이자는 젊은 법학도인 생 쥐스트이며 다른 이는 신문기자 베르나르 샤틀레. 둘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정열을 불태우는 젊은이들로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죠. 결국 목걸이 사건은 부패한 왕실에 대한 분노를 민중과 젊은이들에게 확실히 심어줌으로 인해 프랑스 혁명이 터지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1786년 5월 31일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니콜라스는 도망 중이지만 발견 즉시 체포하여 종신 징역형. 잔느는 양 어깨에 도둑을 뜻하는 V자 낙인을 찍은 후 종신 금고형. 로안 대주교 무죄. 잔느는 자신의 증언에도 왕비는 왜 처벌받지 않느냐 묻고 왕비가 정말 범인이라고 해도 왕실이 법원에 개입하지 않듯 이들도 왕실에 직접적인 간섭을 할 수 없다고 하죠.
판결이 내려진 한 달 후,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느의 형이 집행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잔느의 교활한 거짓말은 온 국민의 인기와 동정을 얻었는데, 그녀가 투옥된 감옥에 그녀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귀족까지 있었는데 그들은 아련을 허락받지 못해 궁전을 떠났던 자들이라고 하죠. 잔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탈옥하고 책을 내어 왕비를 모함하는 무시무시한 짓을 합니다. 책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지만 국민은 의심하지 않고 내용을 모두 믿고 있어 문제가 크죠. 결국 오스칼까지 잔느를 잡기 위해 나서며 누군가의 정보로 그녀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잔느를 누군가가 잡아야 한다면 차라리 자기 손으로 잡는 게 낫다고 생각한 오스칼은 수도원으로 향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이제는 모든 게 귀찮아진 잔느는 포위되었음에도 개의치 않아 합니다. 사실 잔느는 이전의 편지로 로잘리에게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었죠. 오스칼이 로잘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로 왔다고 하자 아직 자신을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니콜라스가 오스칼을 공격해 인질로 써서 탈출하고자 하는데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잔느는 오스칼을 죽여봤자 자신들이 구제받는 것도 아니라며 그와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하죠. 화약을 점화시켜놓고 폭발하기 전 혼자 가긴 외로워서 당신과 함께 가고 싶었다 말하고 니콜라스는 원망은커녕 괜찮아 잔느, 넌 최고의 여자였다 라 답변하며 마지막 키스와 함께 둘이 사망하면서 목걸이 사건은 매듭지어졌습니다. 오스칼이 잔느 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때 로잘리는 친어머니 폴리냑 부인의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폴리냑 부인이 샤를로트가 죽자 로잘리를 자신의 집안으로 들이려고 했는데 이를 로잘리가 거부하자 오스칼을 잔느 사건의 공범자로 체포시키겠다며 협박했던 것이죠. 터무니없는 협박이었지만 자신이 잔느와 함께 자랐던 것을 세상에 밝히면 오스칼이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었기에 로잘리는 할 수 없이 폴리냑 부인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스칼과 로잘리는 눈물의 이별을 하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죠. いい子だったまるで春風のようにさよなら私のオスカルさん 로잘리는 가고 오스칼은 목걸이 사건의 활약으로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이 끝나자 7년 만에 페르젠이 프랑스로 돌아왔죠. 현재 프랑스는 목걸이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는데 왕실과 귀족에 대한 반감이 무척 커졌고 테러도 빈번히 발생했으며 그야말로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모습에 페르젠은 왕비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죠. 페르젠은 왕비에게 별궁을 떠나 베르사유 궁으로 돌아가며 폴리냑 부인을 멀리하고 귀족과의 아련을 통해 신임을 다시 얻어야 한다는 충언을 올렸고 그러자 폴리냑 부인은 금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69년대에 대령으로 발령받아 정식으로 베르사유에 드나들게 된 페르젠. 오스칼은 처음으로 인간미를 느낀 사람이 페르젠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며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외국의 백작 부인으로 위장하여 무도회에 참석하죠. 여자로서 마지막으로 페르젠과 춤을 추는 오스칼. 페르젠은 시간이 꽤 흐른 뒤 그때의 백작 부인이 오스칼임을 알게 되고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지만 이미 왕비를 사랑하고 있어 받아주지 못하죠. もしも初めて出会った時から君が女性だと分かっていたら私の気持ちはもうとっくに整理がついているんだ 둘은 안타깝게 이어지지 못하고 오스칼은 그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한편 여전히 사회는 혼란스러운데 이 와중에 귀족의 저택만 노리는 의적과 같은 흑기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시기에 앙드레의 밤 외출이 잦아지고 심지어 앙드레가 없는 날 무도회에 흑기사가 나타났죠. 흑기사는 앙드레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으며 오를레앙의 저택으로 도망쳤습니다. 오스칼은 이곳에서 습격당해 다치고 혹시 흑기사가 앙드레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며 쓰러지는데 다행히 치료를 받고 깨어난 곳에서 로잘리를 만나죠. 폴리냑 부인과 함께 갔으나 죽은 샤를로트 대신 자신을 드기시 공작과 결혼시키려고 해서 화가 나 집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스칼은 앙드레를 추궁하고 밤마다 앙드레가 향했던 곳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죠. 귀족집에서 컸지만 귀족은 아니기에 앙드레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앙드레는 오스칼을 도와 흑기사를 잡기 위해 직접 머리카락을 자른 뒤 변장하고 드디어 진짜 흑기사를 유인해내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둘의 칼싸움 끝에 앙드레의 왼쪽 눈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흑기사를 놓치고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한쪽 눈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 사이 홀로 흑기사를 찾아내기 위해 오를레앙의 저택으로 향했던 오스칼이 이틀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총과 맞바꿀 인질이 된 것인데 이를 알게 된 앙드레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을 포기하고서 오스칼을 구하기 위해 나서죠. 오스칼을 구하고 되레 흑기사를 잡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흑기사는 오스칼이 자기가 지금까지 봐온 귀족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 무기를 갖지 않은 사람을 뒤에서 쏘는 그런 비겁한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며 멋있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 それは相手によるぞ 앙드레의 눈을 다치게 했기에 망설임 없이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정체를 확인하는데 그는 피에르와 같이 다니던 베르나르 샤틀레라는 신문기자였죠. 한편 앙드레의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화가 난 오스칼은 베르나르에게 똑같이 해주려고 하지만 앙드레의 만류로 멈추고 이전에 보았던 평민들의 비참한 삶과 프랑스의 현실을 생각하다가 그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회복할 때까지 로잘리가 있는 곳에서 지내라면 놔주죠. 그리고 얼마 뒤 앙드레의 오른쪽 눈마저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힘들어하는 앙드레는 술집에서 위병들을 만나 어울리게 되고 알랭드 수아송이라는 인물과 안면을 트죠. 앙드레가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때 오스칼은 페르젠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근위대를 그만둡니다. 여자라는 것을 잊고 남자로서 살고자 하여 위병대의 대장이 되기로 하죠. 새로 다른 오스칼을 제일 낮은 위병대로 보낼 수 없다며 말리고 오랫동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사랑하게 되자 자르제 백작을 찾아가 따님을 달라며 결혼 허락을 받습니다. 오스칼이 혼담을 거절하자 여지껏 아들로 열심히 키워놓고선 여자로서 행복하게 키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죠. 남자로서 살아왔지만 여자로서 남을 좋아하기도 했기에 괜찮다고 말하는 오스칼. 逃げ出してはいかんよオスカル。男だなどと言って自分をごまかしてはいかん。お前は女なのだから。 부위의 장군까지 나서서 오스칼을 위한 신랑감 찾기 파티까지 열어주지만 오스칼은 드레스가 아닌 군복을 입고 나타나며 결국 여자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계속 남자로서 살고자 하는 오스칼에게 앙드레는 빨갛게 피어도 하얗게 피어도 장미는 장미라 말하고 それは女は所詮女だということか 화가 난 오스칼은 분노의 싸대기를 갈겨버리는데 그간 오스칼에 대한 마음을 눌러오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옷까지 찢어버리며 선을 넘을 뻔하죠. 앙드레는 20년간 너만을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테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방을 나갑니다. 지배계층의 부패와 무거운 세금, 날로 높아만 가는 물가에 국민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심지어 시내 곳곳에서 테러와 약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에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생 쥐스트는 귀족들을 죽음으로 처단하고 있죠. 그러던 중 오스칼과 앙드레가 폭동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페르젠이 이 사실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구하러 갑니다. 페르젠에 의해 구해진 오스칼은 나의 앙드레라고 말하며 몰랐던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게 되죠. 한편 위병대를 통솔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귀족이 아닌 평민들로 이루어져 있어 오합지졸에 여자의 명령은 듣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까지. 심지어 지급된 총을 파는 멍청한 녀석까지 있었죠. 대원족 리더인 알랭은 자신도 총을 여러 번 팔아치운 적이 있으며 그런 짓을 하는 이유는 굶주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앙드레를 통해 귀족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던 오스칼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상관에게 총살당할 위기에 처한 대원을 구제해달라 요청하죠. 처음에는 오스칼이 대원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용서를 구하고 대장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생의 결혼식에 있다고 휴가를 받고 나간 알랭이 연락이 되지 않죠. 오스칼과 앙드레가 함께 알랭의 집에 방문해보니 충격적이게도 알랭의 여동생이 목을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가난한 귀족이었던 약혼자에게 배신당했던 것이고 알랭 또한 깊은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1788년 겨울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국정과 심각한 왕실 재정의 위기로 새로운 세금을 계속 부과하자 국민의 가난과 불만은 극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제3신분인 평민들은 175년간 폐지되었던 삼부회를 부활시켜달라 요구하는데 삼부회란 제1, 2신분인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가 모여 국왕이 중요한 정책을 정할 때 자문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1789년 1월 결국 국왕은 다가오는 5월 5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삼부회를 소집하겠다 선포하고 이렇게 되면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흔들리게 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막을 도리가 없었죠.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삼부회의 개회식이 거행됩니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입장하는데 일순간 정적이 흐르며 그 어느 의원도 박수를 치지 않죠. 이때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전 국민이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오직 자신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프랑스의 왕비니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맞서리라 다짐하죠. 이런 와중 황태자 루이 조제프는 골수염 증상까지 나타나며 병세가 악화하고
오스칼에게 다음번에 다시 태어날 때는 병 같은 거 앓지 않는 건강한 청년이 될 테니 자신을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서 6월 4일 새벽 짧은 생일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왕실이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을 모르고 떠난 건 다행이었을지도 모르죠. 3부회가 시작되었으나 혼란만 지속될 뿐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것은 없었고 피에르의 연설에서 일부 특권 계급 행세는 그만하고 당신들의 시대가 끝났으니 다 같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귀족 위원 중 라파예트와 오를레앙 무리가 평민 의원들과 합세하죠. 그러자 6월 17일 일부 귀족과 사제의 힘을 얻은 평민 의원들은 독자적으로 국민의회를 개설했고 그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국왕은 회의장 폐쇄로 맞섰습니다. 입장이 막히자 국민의회는 테니스 코트로 이동한 후 헌법 제정을 요구하기로 하죠. 이것이 바로 1789년 6월 20일 프랑스 대혁명의 불씨가 되는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결국 국왕은 다시 모든 대표를 회의장으로 불러 모으고 즉시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전과 같이 3부회로 돌아가 신분별로 토의하라 명령하죠. 하지만 국민의회에 속한 자들은 국왕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1789년 6월 23일 성직자와 귀족 의원들은 즉시 퇴장했지만 국민의회파의 의원들은 회의장을 점거하죠. 결국 이를 반역으로 보고 부의회 장군은 모두 완전 무장하여 3부 회의장으로 돌입해 무단 점거한 자들을 다 내보내라고 합니다. 또 이유 불문하고 저항하는 자들은 검거하고 상황에 따라 발포하여 사살해도 된다고 명령하죠. 오스칼이 이를 거부하자 그녀를 반역죄로 체포하며 대원들 또한 대장의 명령이 아니면 듣지 않겠다고 나서자 군대의 규율을 어긴 12명 전원에게 총살령이 내려집니다. 오스칼의 위병대 대신 출동 명령을 받은 근위연대가 무력으로라도 국민의회파를 해산시키려고 하자 때맞춰 나타난 오스칼이 제로대를 막아서죠. 무기도 갖지 않은 평민 의원들에게 총구를 겨눌 거라면 자신을 먼저 쏘라고 합니다. 제로델은 오스칼을 위해 청혼까지 했던 인물로 과거 자신들의 대장이었던 오스칼을 쏠 수 없었고 결국 후퇴를 명령하죠. 이후 오스칼은 베르나르를 찾아가 평민 출신 부하 12명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베르나르는 연설로 많은 수의 시민을 모아 12명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과격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생쥐스트는 오스칼을 죽이면 왕실에서 시민 집회를 금지시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좋은 기폭제가 될 거라며 몰래 그녀를 노리죠. 아니 이렇게 대놓고 암살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생쥐스트는 실력 차이로 오스칼을 죽이지 못하고 정체가 들통날 뻔해 잽싸게 도망칩니다. 한편 밖의 상황을 알게 된 앙투아네트는 국왕을 찾아가 고작 12명 때문에 아름다운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면 안 된다며 당장 석방하라고 소리치죠. 이는 시민들의 힘으로 얻은 승리이며 오스칼도 이제 시민의 편이 되었습니다. 왕궁의 재정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조제프의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어서 은식기와 황금 촛대를 모두 처분할 정도였죠. 그리고 왕비는 악화되는 파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모두 모아 국민의회를 해산시키고 민중의 폭동을 막고자 합니다. 1789년 7월이 되자 왕가의 군대가 파리에 도착했고 그들은 광장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했죠. 그런데 10만이 넘는 군대가 파리에 집결함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파리의 거리를 더욱더 분노로 물들게 했죠. 과거 왕궁의 적자 재정을 세상에 공포했다가 파면당한 적이 있던 재무 대신 자크네켈은 평민들뿐만 아니라 특권 계급인 성직자와 귀족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 안 된다며 국민의회를 인정하고 왕실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하죠. 결국 왕비가 왕실을 모욕했다며 자크네켈을 재무 대신해서 파면시키자 피에르는 시민들에게 국왕이 드디어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고 선동하면서 머자나 대량 학살이 시작될 거라는 말도 빼먹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자크네켈은 파면일 뿐 처형당한 것이 아닌데 마치 처형당한 것처럼 선동하며 피에르는 생쥐스트보다도 더 무서운 방법으로 특권 계급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가 원하는 것은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 민중을 앞세워 정상에 안고자 함이었습니다. 제대로 선동당한 시민들은 왕실과 정면으로 싸우고자 일어섰고 이러한 사태를 보며 오스칼은 왕비에게 군대를 철수시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요청하죠. 王室ご自分の国の民に銃を向けてはなりません 이제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며 이는 영원한 작별이었습니다. 별에게 걸린 오스칼. 주치의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햇볕을 쬐며 조용히 요양하길 권유하고 오스칼은 주치의를 통해 앙드레가 거의 실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결핵에 걸리자 그간 그리지 않던 초상화를 그리고자 화가를 부른 오스칼. 드디어 그림은 완성되고 앙드레이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오스칼의 초상화를 보고 있습니다. 特にお前のブロンドの髪に置かれた月桂樹の冠が鮮やかだ。その絵の私は月桂樹の冠などかぶってはいない。 앙드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오스칼. 한편 무장한 시민들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르제 백작은 명령을 받고 떠날 앙드레에게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며 내가 만약 귀족이었다면 오스칼과의 결혼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말하죠.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 말하는 백작. 이거 완전 죽기 좀 클리셰네. 파리로 향하기 전 오스칼과 앙드레는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오스칼은 남편이 가는 길을 같이 걷는 여자가 되고 싶다며 시민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기로 합니다. 부하 대원들 또한 싸움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위병대를 관두고 혁명에 가담하겠다고 하죠. 귀족인 다그대령은 같이 행동하진 않지만 금일 하루 무단으로 휴가를 받고 상부의 보고는 내일 이후에 하겠다며 나름 그들을 지지해줍니다. 시민들은 무기창고를 습격해 23,000자루의 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789년 7월 13일 어떤 병사의 발포를 계기로 드디어 프랑스 대혁명에 피가 피를 부르는 처참한 싸움의 막이 열렸죠. 파리는 아수라장이 됐고 군대는 무기를 갖지 않은 자에게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시민들은 무기가 있었으나 제대로 된 지휘자가 없어서 군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이때 오스칼이 시민들을 지휘해 바리게이트를 쌓도록 하고 군대와 맞서는 시민의 수가 늘어가며 싸움은 점차 격렬해지기 시작합니다. 배신자 오스칼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토벌 명령이 모든 연대에게 전해지고 어느덧 대원의 수는 절반으로 줄어버렸죠. 다시 광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파하는 방법뿐인데 이때 총알이 앙드레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중상을 입은 앙드레를 살리기 위해 오스칼과 대원들은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10명도 넘는 의사들이 나섰지만 즉사하지 않은 게 그저 기적인 상황이었죠. 결국 앙드레는 짝사랑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합니다. 바스티오로 대량의 무기가 옮겨지고 시외로 향하던 대포가 파리 시내, 즉 시민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베르나르는 시민들과 함께 바스티오를 공격하고자 하여 이를 피에르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계획에 없다고 말하며 반대하죠. 하지만 그의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던 베르나르가 그대로 가버리자 혁명이란 지도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내보이지 않던 자신의 욕망을 살짝 내비칩니다. 드디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스칼의 지휘 아래 대포는 정확하게 건물로 명중하고 이에 모두가 지휘관인 오스칼을 노리며 총을 쏘죠. 수많은 총알이 그녀를 향해 쏘아지고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는 것을 들으며 오스칼은 사망하죠. 바스티유 공격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왕실에 대항하여 얻어낸 첫 승리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결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데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바스티유에서의 민중의 승리로 혁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혁명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제도의 확립과 자신들을 억압하던 특권 계급에 대한 재판을 받았죠. 1789년 10월 1일 여전히 부족한 식량 때문에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요 라는 앙투아네트의 말에 모든 분노는 그녀를 향했습니다. 결국 남성들도 가세하여 6,000명이 넘는 대집단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향해 왕비를 끌어냈고 그녀는 이러한 공경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지만 민중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국민의회는 특권 계급의 권한을 박탈하고 혁명당원에 의한 재판이 매일 열려 귀족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국왕 일가는 민중의 요구에 따라 베르사유를 떠나 튀를리 궁전으로 옮겨갔죠. 홀리냐크 부인은 물론 대부분의 귀족이 외국으로 도망쳤지만 페르젠만이 왕비에게 향하고 1791년 6월 20일 밤 한 대의 마차가 파리를 몰래 빠져나갑니다. 페르젠과 왕비는 이렇게 영원히 이별했지만 결국 도망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정체를 들킨 국왕 일가는 즉시 파리로 끌려왔는데 이때 극한의 공포로 인해 왕비의 금발은 백발이 되어버리죠. 1792년 9월 국민의회 대신에 탄생한 국민공회는 프랑스의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왕의 존재 그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며 처형 투표가 열리고 총 721명 중 즉시 처형에 361표가 던져지며 사형이 확정되죠. 그리하여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왕비도 얼마 안가 사형 판결을 받고 10월 16일 형이 집행되죠.
왕비는 죽기 전 오스카를 생각하며 장미를 만들어 로잘리에게 주며 그녀가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로잘리는 오스칼이 무슨 색의 장미를 좋아하는지 몰라 아직 칠하지 못했는데 아마 앙드레라면 흰색이 좋다고 했을 거라고 알랭이 답변해주죠. 그로부터 얼마 뒤 국왕 부부를 처형시켰던 피에르와 생 쥐스트 또한 권력 다툼에 져 처형당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페르젠 또한 민중을 미워하는 냉혹한 권력자가 되어 민중의 손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하며 베르사유의 장미는 끝이 납니다.